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하반기 정세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게 된 본부 교육선정국장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더웠는데 오늘 날이 되게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저도 이 긴팔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9월 20일인데요. 딱 환절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세란 무엇인가? 왜 여러분들이 정세를 알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은 정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 이야기도 해볼 거고, 정치 이야기도 해볼 거고, 노동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 거고, 또 우리는 학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9월 14일 날 집단 임금 교섭이 시작되는데 이 교섭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 거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관련된 이야기도 할 거고, 근데 왜 하필 지금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로 오늘 교육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요. 자, 일단 정세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치상의 동향이나 형세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는 왜 정세를 알아야 하느냐를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빚, 그리고 두 번째가 전략, 세 번째가 주변이라는 말을 제가 가지고 왔죠. 자, 첫 번째, 빚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희미한 빛도, 그럼 빛 한 줄기 없는 동굴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상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뭐 한 걸음 떼는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듬더듬 앞을 더듬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무것도 빛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걸어가려다가 보니까 여기 어디에 뭐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세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편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일상이나 노동조합도 모두 전체적인 이 세상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세는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략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정세 판단, 정세 파악 없이도 노동조합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해요. 근데 다만 그런 노동조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현상 유지만 할 뿐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민원 처리만 하는 그런 기관이 될 뿐이죠. 여러분들 조합비 한 2만 원 내로 내시는 걸로 아는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도 뭐 투쟁을 하고 이런저런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면은 정세를 파악해서 더 발전적인 전망을 세우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정세를 꼭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이라는 말을 썼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유가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게 제가 잘못해서 오른 건가요?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뭔가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뭔가 살기가 좀 팍팍해졌잖아요. 이게 정세랑 관련이 없을까요?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정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정세란 노동조합은 물론 나의 일상과도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뭐 동그라미 보시면은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 많이 올랐죠. 뭐 최근에는 뭐 1,600원에서 한 1,800원 선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뭐 경유든 휘발유든 가리지 않고 뭐 2,000원, 2,100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 좀 고충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물가도 많이 올랐죠. 뭐 저는 뭐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요리를 해 먹기보다는 그냥 밖에서 한 끼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집 주변에 뭐 한식 뷔페, 뭐 좀 전문용어로 뭐 한밭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6,000원짜리 밥 한 끼 먹고 싼 값에 먹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최근에 거기가 제가 자주 가는 그 한식 뷔페가 값을 7,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집 주변에 뭐 중국집이나 국밥집 이런 데도 메뉴판 위에 견출지를 딱 하나 대가지고 1,000원 오른 값으로 새롭게 값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른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코로나19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제가 말을 제가 써놨죠. 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외국 같은 데는 아주 뭐 봉쇄, 셧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리거나 아예 밖에 나오지 마시오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거리 두기를 했었고, 이러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팔리지가 않고 뭐 일할 사람도 없어지고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뭐 수출이나 공급망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회복 단계라고 하지만 예전만큼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물건도 딱 100개가 있다 하면은 뭐 한 사람당 한 개씩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은 100명 그대로인데 물건이 7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사람, 갖고 싶은 사람은 100명 있는데 물건 개수가 적어지니까 경쟁이 붙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가요? 뭐 여기서 학교 다닐 때 뭐 학교 사회 시간이나 지리 시간에 좀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거기서 밀이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 밀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올 초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피난 가기도 하고 또 항구가 봉쇄돼 버리니까 그만큼 수출이 예전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값을 포함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여러 자원들이 수출이 안 되니까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지하 자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 러시아에서 나는 천연가스가 그 배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이 돼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했잖아요. 러시아를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 우리 비판에 우리 편 안 들어? 그럼 배관 잠글게 하면서 공급을 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뭐 기름값이든지 이런 여러 물가들이 다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 결국에는 이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들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식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 하는데 어때요? 주식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이 주식 느낌이 좋은데? 이름이 좋네? 하면서 그걸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나름 뭐 공부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뭐 경제 TV 이런 데 보면서 분석도 하실 거고, 정보들을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기초가 되는 거는 바로 정세입니다. 이 정세들을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주식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통달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신문도 많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게 관심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수소차, 전기차 주식이 요즘 많이 올랐죠. 특히 몇 년 전에 테슬라라는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식이. 그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고 뭐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주식이 갑자기 올랐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그런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름으로 움직이는 차들, 이 차들이 환경오염을 되게 많이 시켜가지고 기후위기를 불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차를 개발하자 해서 수소차와 전기차가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라는 거죠. 저기 써져 있죠, 동그라미에.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이라는 의제가 우리 일상에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저런 주식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 두 번째, 대북 경협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협이라는 게 뭘까요? 경제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 한참 하고 뭐 북미 정상회담 한참 한다고 할 때 아마 201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대북 경협주, 북한과 경제 협력을 주요 주제로 하는 회사의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남북 관계가 예전만큼 좋지 않으면서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반대로 이제 남과 북의 사이가 안 좋고 전쟁 위기다 싶을 때에는 방산업체의 주식, 방위산업체 주식이 많이 올라요. 세 번째로 코로나 관련 주식 이야기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도 시기에 따라서 올랐던 그런 주식들이 달라요. 자, 첫 번째로 코로나가 맨 처음 터졌을 때 어쨌나요? 그때는 뭐 백신도 없고 그저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다라는 말 했었잖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의 주식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부가 뭐 진단하고 검사하고 추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백신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검사도 할 수 있게 되니까 뭐 자가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의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먹는 치료제를 만드는 관련된 회사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유가, 물가, 주식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 이런 정세라는 게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나의 일상과도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로 경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가가 오르는 걸 가지고 현 정부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너네 임금 올리지 마라는 식으로 굉장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경제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근데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죠. 일자리는 부족하고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오르는 게 체감 물가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느끼기에는 더 심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서 한 끼 해결하고 들어오는 저도 이걸 느끼고 있으니까 1,000원씩 오른 거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임금 인상을 자제해라. 이 인건비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 물가가 오르는 거를 악용하고 있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인건비가 오르면은 그만큼 물가도 오르는 데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단순히 인건비가 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뭐 코로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가장 만만하게 인건비라고 여기를 쥐어짜고 인건비 올리지 말고 동결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저기 장관 차관급들은 뭐 10%씩 월급을 뭐 반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가 인상을 이 임금 인상 자제 논리로 계속 악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반기 임금 교섭에서 우리의 임금 요구를 물가 폭등과 연계해서 강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5%가 올랐는데 임금이 동결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리더십은 자 어디 갔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로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한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고, 여야 모두 현재도 비대위 체제가 계속되고 있거나 비대위를 막 끝낸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한때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한 30% 초반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도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2번 찍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반 문재인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뭐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거, 그런 거 추상적인 거 말고 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전 솔직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저 반 문재인 말고는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영빈관도 세운다고 했다가 다시 이거를 철회시켰다가, 그리고 영부인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리스크가 크죠. 뭐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난맥상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임 지금 몇 달 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야 주요 3당에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국민의힘이죠. 여기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한 축과, 그리고 뭐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한 축,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하죠. 이 두 축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법원에서 무효다라고 해서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은 이제 대선에서 지고 나서 계속 비상대책위원회였다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언제든지 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당이 위기에 빠지면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정의당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의당이 뭐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서 좀 안 좋은 성적을 계속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부진에 빠진 원인이 뭐냐라는 거를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례대표로 뽑힌 5명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사퇴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당원 총투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부결이 됐습니다만 어쨌건 정의당 안에서도 계속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쩔 거냐. 전국이 혼란스럽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특히 야당도 그렇고 서로와 협력하기보다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서로 간에 대해서. 특히나 이 사진을 보면은 벌써 한 두세 달 정도 전 이야기이긴 한데 뭐 대우조선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파업한 적이 있었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했었죠. 거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간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특히나 야당은 정부 여당과 선을 긋고 우리가 뭐 유능한 민생 경제 정당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민생 행보를 보일 거예요. 이 갈등과 긴장의 틈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거죠. 과감하게 투쟁하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면은 우리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까요. 과감하게 투쟁하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그리고 정치 사업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최근에 무슨 그런 교육공무직 법제화 이런 거를 위해서 국회를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노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동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정부의 그런 기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지금 소위 말해서 사고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내부 수습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부는 일단은 우리 민주노총이나 노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정부예요. 왜냐하면 하나씩 더 살펴볼 건데 자, 맨 왼쪽 사진을 보면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확대하자라던가 노사 관계를 좀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시켜보자.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참고로 저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시절에 그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국정과제 자료집이에요. 그걸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하죠.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근데 뭐 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취미가 이제 헬스장 가는 건데 주 4번 정도는 가요. 근데 이제 출근하느라 아침에는 못 가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 8시 반에 보통 출근하셔서 4시 반에 퇴근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아니 저 이제 헬스장 가니까 저 10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할게요 라고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먹힐까요?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아니 일할 사람 많으니까 그냥 평생 운동만 하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상생과 협력,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상생과 협력이라는 거는 그 상생과 협력의 최소 두 주체가 서로 힘이 엇비슷하거나 힘의 균형을 이뤘을 때나 가능한 거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한데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결국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적당히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형국인 거죠. 우리 사이에 어떤 거예요? 우리 노사관계에서 모든 권력이든지 정보든지 돈이든지 노동조합이 있나요? 교육청이 다 그걸 쥐고 있는 거죠. 다른 노사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법적으로 있는 제도긴 해요. 근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노동조합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단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랑 뭐 교섭할 수도 있고 이런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면은 너네 우리 말 안 들어?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업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회인 거예요. 이 협의회 자리에서 나온 결론을 사용자 측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협의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쉬운 쪽이 결국에는 더 애걸복걸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보면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런 노사협의회를 강화시킨다는 거는 별로 노동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부터 읽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방해 요소를 없앨 거라고 하면서 정경련에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게 이게 뉴스의 그 헤드라인이었는데 보면은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인수위 앞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행진도 했어요. 광화문 뭐에서부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우리 민주노총이랑 대화합시다라는 거가 주제였는데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근데 전경련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쉽게 말하면은 정부의 사장님들 좀 높은 분들이 모인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는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뭐 고충이 있으면은 직접 뭐 전화하시라 언제든지 들어드리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이 향후 5년 동안의 방향을 시장주의라고 보는 거죠. 자, 시장주의라는 건 뭐냐? 뭐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쉽게 좀 이해하게끔 말씀드리자면은
돈 되는 거는 과감히 밀어주고 돈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쳐내고 돈벌이를 위해서는 영혼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주의라고 저희는 보는데, 근데 여기서 기업의 방해 요소, 돈벌이의 방해 요소는 뭘까요? 민주노총이에요. 우리 같은 노동조합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다 기업의 돈벌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영상까지 찍는 사람은 돈벌이의 핵심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앤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는 거죠. 참고로 저 전경련이라는 곳, 박근혜 정부 시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대기업들이 이 박근혜 정권한테 돈을 갖다 주는, 뇌물을 바치는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세 번째, 노동계약 반노동 행보는 시간 문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지금은 지지율도 바닥이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긴 한데 기조는 이미 있어요. 노조도 싫고 민주노총도 싫어요. 돈벌이, 시장주의에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될까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특히나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 11월 중순쯤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우리 이야기를 펼쳐보자라는 거죠. 아까 그 정치 정세에서 이런 야당의 민생 행보를 활용하자 할 때 우리가 과감하게 투쟁하자라는 거랑 일맥상통한 이야기겠죠. 자, 다섯 번째, 교육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 정부는 교육 재정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미 답을 내놨어요. 교육복지 강화로 대응하자.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라는 그 정책 시리즈를 우리가 내놓은 적이 있죠. 근데 교육 재정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왜 줄이려고 하냐?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 재정은 그대로야. 방만하지 않냐 해서 교육 재정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 재정에서 뭐 무상급식비도, 그리고 내 월급도, 그리고 뭐 돌봄 직종이신 분들은 애들 교구, 기자재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거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일단은 교육부 장관이 지금 공석입니다. 저 박순애라는 사람이 사퇴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왜냐면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분은 일단은 교육학 전공자라던가 교육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행정학 전공자였고, 어떤 분야를 연구를 했었냐면은 뭐 공공기관의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혁신을 연구하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뭐 음주운전이라던가 특히나 비전문성, 특히 저런 만 5세 입학이라는 굉장히 설익은 정책을 갖고 왔다가 그 결정타가 돼서 결국에 사퇴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재정인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중에 20.79%가 자동적으로 배분이 돼요, 여기에. 내국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모든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국세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외국세겠죠, 외국세. 근데 이 외국세라는 말은 실제로 없고, 외국에서 들어올 만한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관세예요. 이 관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의 20.79%,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이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정부의 기조는 그거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넘친다. 그러니까 너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올해랑 작년, 뭐 재작년 이럴 때는 세금도 우리 예측보다 더 많이 거쳤는데 교육재정 갖고 뭐하냐. 너네 방만하게 운영한다. 줄여야 한다. 아니면은 대학 교육과 같이 쓰자. 지금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초중고만 썼는데 대학 교육까지 같이 쓰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 월급, 무상급식비, 뭐 애들 교구 다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할 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는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라는 이 정책을 분명히 내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교육복지 강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뭐 급식이든지 돌봄이든지 행정실 교무실의 행정 지원, 그리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 등등등 해가지고 학교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고 이걸 줄일 게 아니라 더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늘리자. 교육복지를 늘리자. 교육복지를 강화하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맞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섭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9월 14일에 2022년 집단임금교섭 개식이 개최가 됐고, 이제 매주 한 번씩 실무교섭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9월 20일인데 9월 22일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1회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인데, 교섭대표 교육감을 이 보수 성향인 대구교육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 자체가 지금 집권을 한 상황이고, 보수 교육감 수도 많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재정을 줄이라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교섭이 쉬울까요? 호재보다는 되게 악재가 많아 보이는데 쉬울까요?
이 교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뭔가요? 이전과는 다른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지난 기수 때에는 진보 교육감이 한 14명 있었어요. 그리고 보수 교육감이 딱 3명밖에 없었는데, 이번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결과로 진보와 보수의 구도가 거의 한 1대1로 이루어졌어요. 보수 교육감이 많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세력 균형을 이뤘고, 그리고 교섭부터 이러면은 지부가 하는 여러 면담이라던가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특히나 대구 교육감, 보수라고 불리는 대구 교육감이 교섭 대표를 본인이 자청했다고 해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 우리 내부 상황은 어떠냐?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투쟁력이나 조직력이 좀 많이 느슨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노조에 좀 가입한 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은 우리가 뭐 광화문이든지 어디든지 나가지고 큰 집회를 한번 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섭 막판에 또 여러 가지 투쟁을 해가지고 교섭 대표 교육감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투쟁은. 근데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2020년, 2021년에는 큰 그런 대중 집회를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아예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쟁의 맛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세도 다르고 보수 교육감도 많이 등장을 했고, 특히나 그 보수 교육감이 역대 처음으로 교섭 대표를 맡은 상황이라서 정말 중요한데 이 상태로 과연 쉬울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선 여러 정세의 영향, 이제 뭐 보수 교육감도 많이 등장을 했고, 임금 인상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정권은 노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교육재정 줄이겠다고 압박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4, 5년간은 확실히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진보 교육감이 많던 시절에도 교섭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그 사람들 말이 조금이라도 통하니까 막판 우리의 그런 압박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일단은 보수 교육감한테 그동안 해왔던 뭐 압박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시오 하는 그런 식의 투쟁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까지 이런 교섭은 없었다라고 제가 써놨죠.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1유형, 2유형, 그리고 여러 각 직종들이 우리 많잖아요. 이 직종 요구안들을 논의하고 사책에다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금교섭에서 다뤄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그렇지 않고 기본급을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 요구안,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출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봤던 기본급에다가 근속수당을 합쳐서 새로운 기본급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기본급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기본급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현재 1유형이 206만 8천 원을 받고 2유형이 186만 8천 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기존의 새로운 기본급은 201만 원이에요. 이게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201만 원의 근속수당이 합쳐지는 거긴 한데, 1유형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5만 원 정도 깎이는 거 아니야? 하는데, 기본급으로는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1유형, 2유형 20만 원의 격차를 수당으로 그대로 보존할 거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는 15만 원이 오를 거예요. 이 20만 원을 뭐 수당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하나의 수당 형태로 그대로 보존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금 기존의 몇몇 직종들 받고 있던 수당들도 건드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는 최소 모두가 15만 원 정도는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임금체계 개편을 하는 요지는 뭐냐? 상향평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금체계를 바꾸는데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깎이면은 그거는 올바른 임금체계가 아닌 거죠. 기본급이 같아지고 그간의 차이는 이제 수당으로 보존을 할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오를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하나로 단결하는 효과가 생겨요. 기본급이 다 같아지니까. 이 임금체계에는 1유형, 2유형, 그리고 강사직군, 특수운영직군, 1유형 초과로 계신 분들까지 모두가 들어올 거예요. 딱 하나 호봉제를 예전부터 적용받고 계시던 분들 제외하고는. 여긴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게, 지금까지의 투쟁의 양상을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해? 우리 직종에 유리해? 우리 유형에 유리해? 하면은 거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그렇지 않은 직종은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반대로 저기만 올라? 우린 안 오르네? 하면은 이제 소극적으로 이 투쟁이 좀 붙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죠. 나의 유불리에 따른 투쟁은 그만하고
기본급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특히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직종이나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 끝나고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직종들, 이분들을 좀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런 거, 이 에너지들, 이 분열된 에너지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투쟁력을 극대화해보자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노동조합의 기본 정신도 맞는 거고요. 단결을 한다는. 그리고 사용자들, 교육청들도 이런 식으로 나눠줘가지고 관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서로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임금체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유형이 있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넘어서자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는. 분열은 필패라고 써놨죠. 분열을 하지 말고 이제 단결과 단합을 통해서 투쟁력을 극대화해서 밀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대오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쟁취하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해야 편하다는 거죠. 일단 우리의 임금체계 개편 핵심은 기본급을 모두 하나로 합치자는 거거든요. 근데 임금체계라는 게 이것저것 복잡하면은 그만큼 손대기가 어려워져요. 기본급을 하나로 합치고 여기에 근속수당까지 엎어가지고 새로운 기본급을 만들어야 뭔가 좀 더 단순해져야 더 쉽게 바꾸고 더 쉽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좀 이야기를 더 해보면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명절휴업이 받는 거 기본급 기준으로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기본급의 몇 프로, 모든 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알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왜 하필 지금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진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공무직위원회라는 게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 공무직위원회 2019년 동안 3일 동안 총파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범정부 기구죠. 근데 이게 2020년 3월부터 만들어졌는데 2023년 3월에 이게 기한이 끝나요. 그런데 3년 한시적인 기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힘을 좀 모아서 이거라도 하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3년 동안의 위원회를 만든 이상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 중장기적인 이런 임금체 개편이라던가 등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감 임기 첫 해예요, 올해는. 그나마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의지가 있을 시기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년마다의 임금 인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처우 개선 로드맵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초선 교육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2010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육감을 뽑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선되셨던 분들 중에 3선인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 3선까지가 이제 임기 제한이기 때문에 3선까지만 하고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물러나시고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 시작을 할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새롭고 좋잖아요. 그 초선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거고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재선 3선에 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여러모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는 처음 됐기 때문에 공약 사항 같은 걸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이런 임금체계 개편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정책협약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라는 건데 이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하신 분들 중 다수가 당선이 됐거든요. 뭐 떨어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명분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임금체계 개편하고 우리 교육공무직 법제화 당신들이 앞장서라. 정책협약 맺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장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가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세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차별받는 비정규직이었어요. 학교 유령에서 노조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여기 있다.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투쟁의 근거였는데 이제 앞으로의 10년, 그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우리가 존재 가치를 만들어 봐야 한다는 거죠. 비정규직을 넘어서서
우리도 당당한 교육 주체다. 학교의 교육 주체다. 그래서 교육복지 강화하고 그거의 적임자는 우리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도 드렸었죠. 특히나 올해는 이런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섭 대표 교육감도 보수교육감이고 보수교육감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회성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수위로 다 함께 투쟁을 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과 직종을 넘어서 그리고 뭐 임금체계 개편이라던가 뭐 공무직 법제화 등등 이런 더 큰 목표를 가진 우리는 원팀이에요. 우리 직종 이야기 아니라고 빠지고 우리 유형 분리하다고 빠지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회성의 하루 파업이 아니라 제대로 붙어보자는 거죠. 전국적으로 더 높은 수위에 투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 그림인데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색깔이.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직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현안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복잡해졌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더 크게 더 높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올해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단일 임금체계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일치된 목표의식으로 더 크게 단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전국적으로 더 높은 수위에 투쟁을 해보자는 거죠. 일회성 투쟁을 하고 나서 한 번 파업하고 나서 또 몇 번 파업하고 나서 교육감 결단하시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위의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하나로 합쳐졌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전보다 더 커졌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고 학교가 그렇잖아요. 이 안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교육 주체, 새로운 교육 공무직으로 거듭나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 투쟁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